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막판 주말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랜만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기술주 투매 현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만큼 또 반가운 반등이었는데요. 지난주 막판 투매 심리가 진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PC 물가 지표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총 상위 빅테크 종목들도 반등에 성공한 만큼 또 앞으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주는 빅 이벤트가 많이 이렇게 몰려있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와 또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 시장 방향성과 더불어 대응 전략 잘 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도 다행히 하락세는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는 2,730선 회복이 됐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점이겠죠. 빅 이벤트가 산재한 이번 주에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3구와 또 큰 인기를 누리는 곳이 있죠. 바로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인데요. 경매 시장 열기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 경매에 30여 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는가 하면 또 수억 원의 웃돈을 얹어 낙찰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지역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매 시장, 마용성 부동산 분위기와 눈여겨볼 매물까지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그간 AI 파티 뒷수습에 걱정이 컸던 뉴욕 증시. 모처럼 지난 주말에는 상승다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가지표 둔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져가고 저가 매수 심리가 시장을 떠받쳐줬는데요. 이번 주 FOMC와 빅테크 실적 등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줬습니다. 다우지수가 1.64%, S&P 500이 1.1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러셀 2000 지수도 1.6% 넘게 오르면서 중소형주 인기도 여전하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다행히 빅테크 기업들의 매도세 어느 정도 진정되고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애플이 0.22%, 마이크로소프트가 1.64%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최근 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는 3%대로 상승 출발했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결국엔 0.6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TSMC나 AMD, ARM,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도 반등해줬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오픈 AI의 검색 엔진인 서치 GPT 발표 후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1위에서 5위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0.28%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반등에 힘입어서 메타도 2.7% 상승한 반면 일라이릴리는 2%대 약세 보였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일부 투자 회사들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보고서 내면서 한때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반발 매수에 들어오면서 낙폭 축소했고 0.20%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외의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내 증시와는 달리 상승 종목은 초록으로, 하락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곤 하는데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하나입니다. 3M 같은 경우 주요 부문 대부분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하면서 무려 2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의료기기 업체인 덱스컴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함께 올해 전망도 하향 조정되면서 40%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따라 울고 웃는 흐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수 상승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PC 가격 지수가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한몫했습니다.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 상승이었고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로는 0.2% 각각 상승했습니다.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모두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소식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더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는 뉘앙스로 글을 적어오던 월스트리트 저널 릭 티밀하우스 기자도 7월 FOMC 앞두고 인하 논의에 무게를 두는 기사 작성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가 준비된 이유에 대해서 총 3가지를 들었는데 이 첫째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냉각, 세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중 어느 문제가 더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화한 점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 낮지만 앞서 3가지 이유에 따라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7월 회의를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후 미 국채 수익률은 낙폭 키웠습니다. 2년물은 4.38%대, 10년물은 4.19%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친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갑니다. 내슈빌에서 이번에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100년 전 철강 산업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이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되도록 보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여파로 비트코인이 한때 7만 달러 가까이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질세라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도 업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등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매우 큰 한 주 보냈는데요. 이번 주도 큰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내어줄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애플이 굳게 닫힌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식어버린 아이폰 사랑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분기 현지 출하량은 1년 전보다 6.7% 감소한 970만 대에 그치면서 2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는데요. 3위였던 순위도 6위까지 3개 단위나 밀렸고 시장 점유율도 2%포인트 떨어진 14%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10% 늘어 7천만 대 이상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 홀로 뒷걸음질 쳤다는 점이 더욱 뼈아픈데요. 애플이 빠진 톱5 자리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가 모두 꿰찼습니다. 특히 1위를 기록한 비보의 출하량은 1,300만 대를 돌파했고 오포와 아너, 화웨이, 샤오미 역시 각각 모두 1,000만 대를 넘기면서 저력을 과시했고요. 특히 화웨이는 미국의 규제 압박에 한때 시장에서 백기를 들고 물러나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애플을 밀어내고 지난 분기 상위 5위권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뒤집을 한 방이 필요한 애플, 기대를 모으고 있는 AI 카드도 늦어질 것이란 소식까지 나와 고민은 더욱 깊어 보이는데요.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을 출시할 계획인데 여기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하지 못하고 한 달가량 더 늦어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의 AI 드라이브가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약진에 고민에 빠진 건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전통 강자 일본 자동차 업계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거침없이 몸집에 불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맞서 미래차 개발을 놓고 합종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손을 잡은 혼다와 닛산의 전기차 동맹에 미쓰비시가 합류하기로 했는데요. 니혼기자신문은 이들 3사가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현재 관련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 가운데에도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세를 키우면서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을 받자 부랴부랴 손을 잡고 나선 건데요. 실제로 이들 3사는 중국 시장에서 나란히 현지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백기를 들기도 했고 텃밭으로 여겨지던 동남아 시장마저 도로 위 10대 중 7대는 중국산 전기차가 채우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함대에 올라탄 혼다와 닛산 그리고 미쓰비시 전통 강자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전기차 업계가 무섭게 몸집을 불리면서 최근 미국에 이어 유럽도 관세 폭탄을 안겼죠. 하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업체들이 유럽 본토 곳곳에 빠르게 공장을 짓고 나섰는데요. 유럽산으로 둔갑시켜 고율 관세를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체리 자동차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공장을 짓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해당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가고요. 유럽의 관세 폭탄 발표 직후 우회 카드로 튀르키예 공장 증설을 즉각 발표했던 비아디는 헝가리에도 자체 공장을 발빠르게 짓고 있고 이 밖에 상하이 자동차, 림모토 등 중국 업체들은 일제히 유럽산 중국차 만들기에 여념없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기업들이 일시적 수요 둔화, 이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쟁사들과 울며 겨자 먹기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는데 관세 장벽마저 가뿐히 뛰어넘는 모습이네요. 네, 중국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었죠. CATL이 올 상반기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10%가량 급증한 우리 돈 4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현금 흐름도 우리 돈 8조 8천억 원 수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 넘게 늘었는데요. 시장 장악력도 여전합니다. 같은 기간 비중국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26.9%로 1위를 차지해 2위 LG에너지솔루션을 앞섰고요. 중국 시장 점유율 역시 46.4%로 선두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호실적 업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주 덕분이었습니다. 조선주 전반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HD 현대조선 계열사들이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 가치 선박의 매출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면서 6조 6,1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5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또한 HD 현대미포도 영업이익 174억 원을 기록하면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이 16년 만에 사실상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12일 187.78포인트를 기록해 올해 들어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최대 호황기였던 2008년 수치에 거의 가까워졌죠. 여기에 트럼프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조선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16.9%, HD 현대미포가 10.33% 뛰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8.16%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은행주도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잇따라 공개하자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확인해보면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KB증권과 우리금융지주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성과를 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2분기 순이익이 1조 4천억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실적 발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총 주주 환원율 50% 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고요. 신한금융도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우리금융지주가 11.36%, 신한지주가 6.42%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BNK금융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모두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제약바이오주가 선방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바이오시밀러 관련주의 호재가 대거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했고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넘게 오르면서 1조 1,5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73% 늘어 8,1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대비 278%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 하반기에도 바이오시밀러 사업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죠. 이런 가운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유방암 및 위암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유럽에서 승인 권고를 받아 10월이면 최종 판매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소식이 나온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13.34% 올랐고요. 바이넥스도 11.45% 뛰었습니다. 그 밖에 에이프로젠이 8.18%,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05% 상승했습니다. 한편 위메프와 티몬 정산지원 사태가 확산되면서 쿠팡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논란이 커지면서 동종업계인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죠.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가운데 상당수는 중소 판매자로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이번 사태로 결국 쿠팡 같은 대형 채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티메프뿐만 아니라 신세계그룹, 11번가, 롯데온 등 중하위권 이커머스가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쿠팡이 독주 체제를 굳혀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쿠팡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였는데요. 쿠팡과 물류창고 업무를 제휴 중인 KCTC가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마찬가지로 동방도 19.51% 뛰었습니다. 이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헥토파이낸셜, 다날도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가 미증시가 오를 땐 상대적으로 덜 오르다가 빠질 땐 더 크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등을 시작으로 시장의 장마가 걷히고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을지 기대도 됩니다. 지난주엔 변동성을 키웠던 우리 시장, 비 내렸던 계좌에 빛이 들지 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78% 올라 2731.90포인트, 121선 지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고요. 다만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으로 800선 회복에 실패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은 외국인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관의 힘으로 지수가 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홀로 3,983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은 475억 원 순매도하며 3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취했고요. 개인도 3,730억 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수는 약했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이 562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421억 원 사자세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개인만 957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반도체와 바이오, 금융 대표주가 모두 올랐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와 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합치면서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62%, SK하이닉스가 0.95%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 실적 호조 훈풍이 이어지면서 5%대 추가 상승했고요. 셀트리온도 소폭의 오름세 보였고 KB금융이 4.54%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기아는 2에서 3%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이 대체로 약했습니다. 그나마 헬스케어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알테오젠이 2.9%, 삼천당제약이 1.67% 반등했고 셀트리온 제약 3.2% 상승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주가 하루 만에 반락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3.8%, 에코프로가 1.67% 약세 기록했고 엔캠도 4.49%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40전 올라서 1,385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역외 환율은 소폭 더 내렸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표 둔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1,384원 80전 수준까지 내렸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380원 초반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비 내리던 시장, 이번 주엔 빛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있을 일본은행 BOJ의 금리 결정, 그리고 목요일에 새벽에 나올 연준의 금리, 더불어서 고용 지표 등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놓을지를 확인한 후에 시장은 방향성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수요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세부적인 실적과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가 출렁이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의 영향력이 더 강하겠는데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와 기업은행, DGB 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은 삼성 SDI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롯데칠성, 롯데정밀화학, 한화시스템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우주항공과 금융, 2차 전지, 화학 관련 기업들 실적까지 살펴보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해리스 관련주가 또 강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영향입니다. 대마와 사오피임약 관련주가 상승했고요. 더불어서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크게 오른 만큼 비트코인, 특히 트럼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일단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 가격 지수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7월 FOMC 회의도 있고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일본 또 BOJ 금융정책 회의도 있고 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실적이 있죠. 있죠. 예. 거기다가 고용 지표가 주 후반에 그러게요. 막 연이어 나오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온지도 관건이겠네요. 지금 이제 실업률이 그 요즘 들어서 갑자기 뭐 회자되는 싸움의 법칙, 그걸 갖다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는 예. 뭐 이러면 진짜 그 이론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 시작했나 마나 하는 그게 이제 거의 뭐 비등점에 가까워져 놓으니까 여느 때보다 또 고용 지표에 대해서 보는 것도 많고 우리 송 대표님 짚어주실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할지도. 그럼 빨리 모셔보죠. 그러시죠.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이별하셨네요. 일단 저기 뭐랄까요, 좀 느낌이 막 절벽에서 추락하다가 영화의 한 장면,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잡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밧줄을 위에서 던져준 밧줄을 잡았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번 지난주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신 대로 7월 한 달이 확실히 변동성이 좀 많이 컸죠. 네. 많이 컸습니다. 원래 7월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상반기를 워낙 잘 보내서 네. 예,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이게 보통 그러면 7월 이후로도 계속 달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정확히 7월 11일 이게 이제 2주째, 3주째 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 지수가 발표되는 날을 기점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 그렇게 잘 달리던 나스닥 또 이제 빅테크 조정받고 또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가 랠리를 예. 지속적으로 펼치고 그래서 적어도 말씀 주신 대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아직은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빅테크에서 소위 이익 실현,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익 실현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나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또 시장이 열리는 건지가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게 7월 한 달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네. 한 달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길게 보면 네. 이게 확실히 그 사이에 상반기 작년 포함해서 잘 나가던 데들이 다 헤맸다. 7월 들어와서는 큰 변곡점이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부러워하던 일본. 예. 일본이 보시면은 거의 5%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제일 저조한 시장이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따 논의가 있지만 엔화가 간만에 강세로 돌아서면서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 포인트가 좀 바뀐다. 수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그다음에 달러로 환산해 가면 이제는 엔화 강세로 가면 달러 약세로 돌아서서 엔화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제가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AI 열풍이 AI 역풍으로 좀 바뀐 한 달이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AI 밸류 체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 달 동안 참 고생 많이 했다. 보시면 대만 가권이 두 번째로 부진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나스닥 100,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보시면 다 AI 밸류 체인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고생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확실히 올라서면서 이 홍콩 항생, 예. 중국과의 미중 갈등 우려, 그다음에 삼중전해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홍콩 항생도 다시 빠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EU 이슈 좀 빠졌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금리 인하가 7월 중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나라인 캐나다가 확실히 제일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그다음엔 이미 금리를 한두 번 내렸거나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 유럽 쪽에 스위스 포함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성과.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들이 좀 헤매고 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거나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먼저 올라가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많이 갈렸다. 양극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일본 증시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지난주 보니까 목요일 날인가요? 3% 넘게 떨어졌단 말이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금리 때문에. 결국은요. 지금도 예. 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얘기하는데 시장금리가 거기에 맞춰서 먼저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의 변화가 상당히 큰데 지금 한 달간 보면은 유일하게 주요국들 중에 금리가 올라간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가 선반영에서 미리 빠지고 있거든요. 네.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탈리아,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다 지금 보시면 한 달 동안 모든 시장 10년물 금리가 다 하락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트럼프 때문에 금리 올라갈까 봐 걱정했던 미국조차도 빠졌는데 유일하게 지금 거의 연어처럼 따로 노는 역류하는 이런 데가 이제 일본이고 일본의 금리가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31일 날 BOJ에서 이번에 회의를 하는데 인상 확률이 네. 70%가 넘는 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의 주가에는 역풍, 금리 상승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동은 역시 금리가 갈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옌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예. 결국은 제가 올해 만약에 뭔가 시장에 큰 역풍이 올 수 있다면 블랙스완이 올 수 있다면 네. 엔캐리 트레이드 아. 청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각국에 나가 있는 그 옌이 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옌이 달러로 바뀌어서 예. 또는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면 멕시코 페소로 바뀌어서 투자되는 거.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금리가 되게 낮은 나라 대신에 또 환율이 안정적인 네네. 나라의 자금을 빌려다가 그렇죠. 금리가 높은 나라 또 환이 강세로 갈 나라에 투자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각광받던 거는 엔을 빌려서 멕시코 페소에 투자하는 네네. 이것이 가장 예. 올해 흥미로운 예. 투자였는데 이것이 확실히 이것도 7월 11일이 분기점이었습니다. 7월 11일 이후로 엔달러가 그러니까 급락을 했다는 거는 엔화 강세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CBOE 변동성 지수가 그러니까 소위 S&P 500에 대한 변동성 지수인데 이것 자체가 검정색 선이 급등하면서 우상향하는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미국에서 연준만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미국 외 밖에서 최대의 유동성을 좌우하는 거는 일본이었고 네.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나머지 국가들에 나가 있는 엔화가 변환돼서 외화로 투자되던 것들이 다시 본국으로 환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 주신 31일 날 BOJ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여기서 152엔을 뚫고 내려간다면 본격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152엔 선이 기술적으로 또 살피자면 달러엔 환율의 또 200일 선이네요. 그게 같이 맞물리다 보면은 일각에서는 벌써 한 162엔 근처까지 갔던 게 이렇게 한 10엔 가까이 빠지는 이게 벌써 이미 엔캐리 청산 그 여파로 주식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슨 청산이냐 하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직 그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자금들이 다 뭐 언와인딩 됐다고 보기는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헤지펀드들은 말씀 주신 대로 런던엔 베이스로 거래를 하면서 네. 160에서 150이 가면서 일부 청산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더 큰 거는 일본 내 자금이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일본 개인들이 예. 또는 일본 생보사들이 예. 해외 이거는 헤지펀드들이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이거 말고 예. 이거는 진짜로 그냥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투자 말고 일본의 진짜 부가 해외에 나가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엔화가 지속 강세가 되면 이게 되돌아야 되는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 나라 중에 제일 많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죠. 1.2조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엔화가 좀 더 강세로 가면 거기에 두 번째로 미국 금리도 내려오고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양쪽을 다 합쳐보면 해외에다 돈을 놔두고 있으면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이 이제 되돌아 환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에 엄청난 사실은 수급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신호고 이것이 가속화를 줘서 진짜 본진인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에 투자해 놓은 거 이것이 다시 컴백하는 거 집이 돈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일본 자체는 뭐 플러스 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 가격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것이 시장의 브렉스완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참 송 대표님 설명을 듣다 보면 이렇게 묘하게도 저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할 때가 많은데 지금 FMC보다도 이제 일본 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엔캐리 청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딱 10년 전 아닙니까? 2014년 10월 달에 그때 소위 말하는 그 2013년 4월에 구르다가 처음 시작했던 QQE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해서 뭐 2년 내 보는 통화 2배 늘려서 2%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들겠다 해놓고 2년 못 기다리고 2014년 10월 달에 뭐 양적 완화 QQE2라고 뭐라 했는데 그거는 전혀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없었고 그날 포트폴리오 조정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GPIF한테 연기금한테 국내 주식 채권 비중 줄이고 국내 주식 오히려 많이 사라 위험 자산 쪽으로 해외 투자 많이 늘려라.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엔화 약세였단 말이죠. 전부 달러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니케이는 막 계속 올라오고
요걸 살짝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사실은 이제 채권 매입액을 이미 줄이기 시작을 했죠. 네. 일본 내에서 그걸 일본 이번에 국채를. 스케줄을 확실하게 밝힌다는 게 이번 회의 아닙니까? 아마도 예 그렇게 네. 되면 조금 더 소위 이제 일본 내 이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가 네. 있고요. 말씀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과거에 있었던 게 3번이 크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는 따로 안 갖고 왔는데 2015, 16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말씀 주신. 그다음에 2007년도에 한 번 그 세게 금융위기 때. 7년, 8년 한 번 예, 세게 금융위기 있었고 때. 2005년도 그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2007, 8년도 그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S&P 500 기준으로 조정이 한 10% 정도로 마무리되고 잘 끝났는데 2007년, 8년도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조정폭이 되게 컸어요. 컸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느 정도 과거의 3번 중에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전보다는 상당히 그 일본 엔화에 대해서 그런 과거처럼 그렇게 그 소위 그 스트럭처로 해갖고 기계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규모는 이전보다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사실 하나 더해져서 그 다음 차트를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빅스가 올라가는데 엔화 강세가 영향을 줬지만 원래 대선이 있던 해는 7월부터 10월까지가 지금 빅스가 올라가는 계절성이 있는 해입니다. 이게 1990년부터 대선이 총 8번 있었는데 예. 그 해마다 그 한 해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낮춰졌다가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다시 우상향하는 변동성이 커지는 그러한 계절성이 나타난 시점이고 실제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부들은 뭐 8, 9월 달에 오히려 과거 대선회 때 성과가 좋았다. 성과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변동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이미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하반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거고 거기에 이번에 사실은 엔화의 변동성이 어찌 보면 약간 불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 주가 상당히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입니다. 야,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BOJ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국채 매입 규모를 갖다가 이제 줄이는 걸 지난번 회의 때 발표하나 싶었더니 다음 회의 때 하고 미룬 게 이제 이번 회의입니다. 이제 화수 이틀. 그게 FOMC하고 겹치기도 하고 BOJ가 먼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시차로 봐서는 그거 하고 또 금리 인상도 가능할지도 모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 겨우겨우 이제 한숨 돌릴까 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BOJ가 저렇게 해서 욕을 다 먹을 자신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네.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리가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면 예. 표가 떨어집니다. 일본의 그 은퇴하신 분들 해외 나가서 좀 돈 펑펑 쓰고 잘 지내야 되는데 정말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일본 사람들 가난해졌어요. 네. 네. 지금 지금 현재 일본 총리의 자민당의 지금 인기가 역대 최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엔화는 강세로 가는 게 사실은 표를 얻기에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여기에 제재를 간 건 잘 기억하시겠지만 옐런이었습니다. 자넷 옐런이 예. 이게 일본을 사실은 관찰국으로 지정해놨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일본 입장에서 기회가 왔다고 오히려 생각하는 게 원래는 트럼프 바이든에서 어쨌거나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갈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가 좀 더 세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약달러를 그렇게 원한다며요.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선 엔화 강세 가도 미국이 그렇게 뭔가 소위 이제 간섭 안 하겠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그러니까 엔화를 좀 정상 수준으로 왜냐하면 소위 일본 엔화의 적정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매력 평가 PP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기준으로 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OECD에서 발표한 거 보면 100엔 미만이거든요. 네. 94엔입니다. 달러당 지금 152엔 얘기하고 있는데 네. 100엔 미만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 90
94엔, 94엔 94엔까지 정도가 내려가야 적정한데 된다. 거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싸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엔화가. 일본 엔화가 너무 저평가됐다고. 너무 저평가됐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래야만 일본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돈 쓸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이 상황에서 수입 물가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엔화 약세를 무조건 고집할 거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일본 정부 입장에선 적정한 수준으로 엔화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 연관되는 내용인데 자금 흐름 자체가 지금 좀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순환이 되고 있는데 뭐 나라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업종별로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뭐 상승 이끌었던 IT 쪽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융주라든지 뭐 국내 쪽에서는 또 제약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글로벌적으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좀 강세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예. 이게 금리가 모든 걸 갈랐다. 금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소위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던 업종들이 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한숨 돌리지 않겠느냐. 네. 결국은 고금리 피해주가 이젠 금리나 수혜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 한 달간 일주일간 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은 역시 부동산 넘버원. 왜냐하면 그 사이 고생 제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넘버 투 금융.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단기로 싸게 빌려서 장기로 높은 금리로 네. 빌려줘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이게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역전이 돼 있었습니다. 단기 비싸게 빌려서 장기로 싸게 빌려줘야 되니까 빌려줘서 손해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이제 서서히 거의 정상화 수준까지 오가고 있고 더 갈 것 같다 보니까 그다음에 금융주가 좀 나아진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를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로 대규모 투자하고 완성되고 돈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금리가 싸질수록 훨씬 더 나아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부동산, 금융, 유틸리티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반면에 지금은 이제 소위 AI 열풍이 이제 역풍으로 바뀌면서 빅테크가 많았던 업종 세 가지 기술, 정보기술, 통신서비스, 경기소비재 대표적으로 빅테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확실하게 지수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전에 지난 길게는 10년, 짧게는 상반기에 있었던 흐름이 확실히 좀 변하고 있는 것만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7 별명도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네. 아니, 그렇죠. 예, M이 이 M이 매그니피센트에서 예, 미저러블로 예, 맞습니다.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M7 성과를 한 주간 보면 예.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 없었던 거로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네. 발표를 하면 많이 빠집니다. 네. 테슬라, 알파벳. 이게 다음 차트에 있는데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남은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메타, 아마존. 아마존. 그렇죠. 이번 주에 메이저들을 이제 다 남았습니다. 예, 엔비디아만 이제 한 달 후에 하고. 예.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이번에 특히 테슬라에서 좀 제껴놓고 기본적으로 알파벳한테 질문이 제일 셌던 게 그거였습니다.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사실은. 네. 구글 실적 좋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AI 투자 너희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며. 그럼 돈 언제 벌 거야? 계속 그 질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CEO가 뭐라고 했는데 이게 좀 궁색해졌어요. 이게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는 혹시 이거 해갖고 돈 못 벌면 기존에 쓰던 장비는 원래 우리 검색 엔진 쓰는데 쓸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CFO가 활용점정 찍었는데 3분기 마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플이 2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한테 그대로 갈 거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AI 열풍에서 AI 역풍으로 바뀐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비싸졌는데 우리가 AI 때문에 투자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AI가 앞으로 돈 버는 게 상당히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이익을 좀 실현해서 그 사이에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 그 사이에 고생했는데 좋아져. 대표적으로 이제 소형주나 금융이니 부동산이 이쪽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사이즈 로테이션,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국 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 실적이란 걸 갖다 들여다보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른바 어닝 가이던스 같은 거, 어닝 콜 같은 걸 갖다 이제 들을 만한 게 실적이 좋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 주가가 반응을 한단 말이죠. 어제 이거는 거의 뭐 한풀이 같은데 저는 3M이 23%나 오르는 거는 아무리 실적이 좋았기로 요즘은 이렇더라고요. 실적 좋다 싶으면 그냥 확 잡아당기고 네. 실적 조금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뭐 6, 7%씩 이 대형주를 밀어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실적에 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말이에요.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이 그렇게 실적 나오는데 밀어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 이제 하이닉스는 아까 AI 네, 역풍하고 네. 똑같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제가 뭐 따로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예. 최근 들어 사실은 글로벌 저희 완성차 업체들의 예. 주가는 4월부터 꺾였어요. 특히 포드가 그랬었죠. 예, 그때. 다 예. 모든 회사가 지금 전 세계 메이저들이 다 그래요. GM, 포드, 유럽의 스텔란티스. 특히 포드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그랬잖아요. 네, 예.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코로나 특수로 신차 가격이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네. 예. 이것이 중고차 가격이 먼저 이미 빠지고 있고 이제 신차 가격이 요즘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살 만큼 샀고 그다음에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많이 올랐던 거. 이젠 그래서 올해 지금 최근 들어서 뉴스가 보면은 미국 같은 데는 인센티브, 딜러 인센티브를 줘야만 팔리지 않습니까? 아, 예. 인센티브를 지난 1년 전 대비 50%를 올렸다는 거예요. 딜러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 안 차가 팔린다는 안 거죠. 팔린다. 그리고 딜러들 그 매장 그 주차장에 예. 차량이 들어오면 예. 평균적으로는 한 60일, 50일 머물다가 나가면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전기차는 한 120일 아하. 있어야 되고 그 내연기관 차도 아마 제 기억에 80일인가 60일, 91일 정도는 있어야 나간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안 팔려요,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자동차 그 오토론 같은 경우는 8%대 고금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현대차를 포함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확실히 호황은 좀 끝난 것 같다. 지금부터는 이제 소위 가격 경쟁에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좋은데 앞으로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미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라핏 테이킹 하고 싶은 욕구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금리 인하 이제 언제냐 시기의 문제고 뭐 7월, 9월 지금 9월 달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금리 인하 되면 이제 중소형주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마무리됐나 싶었는데 4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 미국의 규모별 지수 보면 이것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려놓은 건데 소형주가 한 주 확 날아갔다가 좀 조정받고 지금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7월 11일부터 2주 한 반 동안 10%, 11% 올라갔고요. 반면에 M7은 마이너스 12%, 기술주도 한 마이너스 8%.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에서 벌은 돈 이익 실현해서 지금 소형주로 넘어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소형주도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러셀 2000 중에 거의 44%가 적자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흑자 기업 반, 적자 기업 네. 반입니다. 그래서 예.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저도 소형주가 앞으로 금리 인하하면 좋아질 건 맞는데 굳이 투자를 한다면 러셀 2000을 투자하기보다는 S&P 600 투자가 훨씬 좀 낫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러셀 2000은 적자 기업이 너무 많아요. 반인데 S&P 600은 적자 기업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소형주 중에. 그래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개냐 600개냐 네, 네. 차이가 나는 게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해외에 미국의 소형주 투자를 하고 싶다면 러셀 2000을 추정하는 ETF보다는 S&P 600을 추정하는 ETF를 S&P 600요? 예. 500 아니고요? 예, S&P 500은 대형주, 대형주. 400은 중형주, 600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그 다 합하면 1,500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예. S&P 600 근데 국내에 제가 찾아보니까 예. 국내 그냥 러셀 2000만 추정한 ETF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S&P 600을 예. 추정하는 ETF는 없는데 예. 어쨌든 뭐 요즘 해외 투자는 다들 쉽게 하시니까 예. 그렇게 되면 충분히 투자 가능성은 얼마든지 방식은 있으니까 굳이 소형주 투자하고 싶으시면 S&P 600을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죠.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40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죠. 지금 호가에서는 79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81,800원이죠. SK하이닉스 2.7%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 0.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2만 2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6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4만 1,500원, 기아 보합 예상되고 있죠. 셀트리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00원, KB금융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7,100원, 포스코홀딩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6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3.8% 또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 흐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호가는 17만 3,600원. 알테오제는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5천 원. 에코프로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9만 4,100원. HLB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만 9,600원. 셀트리온작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9만 9,900원이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오늘 펄어비스 호가 흐름 또 좋아 보이는데 지금 8%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48,450원, 클래시스는 보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단 뭐 호가에서는 지금 대형주 그동안에 조금 물량들이 좀 나왔던 IT 섹터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키우게 하는 것 같은데 참 뭐 불확실성 크고 변동성 크다 보니까 이게 또 호가하고 개장 이후 시초가하고 좀 다른 날이 많잖아요. 예. 예. 일단 뭐 장 열리고 나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예.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막 급락이 멈춘 것 정도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러니까 좀 서운하네요. 참. 확 튀어오르길 기대하셨어요. 한 갭상승 예. 정도를 기대하셨어요. 뭐 지수나 주요 종목들이나 전부 보니까 60일선 아니면 120일선에서 딱딱 이렇게 멈췄는데 네. 예. 근데 요즘 국내 증시는 오히려 갭상승하면 더 안 좋더라고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뒤에서. 예. 차라리 그냥 은근하게 올라가는 게 그래. 예, 조금 월가 나스닥도 보니까 딱 나스닥이 지금 아까 어땠더라 보니 나스닥이 근데 애매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기술적으로 60일선에서는 멈췄는데 예. 추가 하락이 멈췄는데 월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100일선이 아직 저 밑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우리 송 대표님도 그냥 월요일날 시원하게 나오셔갖고 이제 뭐 대충 뭐 단기적으로 적어도 뭐 한 1, 2주는 뭐 걱정 없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 노립시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첫 마디가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운 겁을 주십니까?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본 은행장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예. 제가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병주고 약주가 될 수 병주고 있는데 약주고. 이 FMC에서 아까 앞에서도 아마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9월 달에 7월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금 이제 거의 아무도 기대 안 하시잖아요. 다만 이제 기대하는 거는 9월 달 금리 인하를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느냐. 사실 그 기대가 제일 큰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주면 그거는 확실하게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FMC 말고 BOJ, 네.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예. 강세로 간다면, 예. 그러면 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일본으로 엔화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이거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역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루 상관으로 시차가 있으면서 앞으로의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할 거다. 이제 다만 최근 들어서 이게 워낙 지금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예. 네. 이럴 때 보통 그러니까 거래량이 되게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되게 튑니다. 그래서 예. 당일 신호를 보고 움직이시는 건 좀 위험하고 적어도 조금은 덜 먹고 덜 이런 거 덜 손해 보는 걸 감안하시더라도 조금 한 일주일 이상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7월 FOMC에서 그냥 동결할 가능성이 95.87% 저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그동안에 사실 지난주 하도 미국 장이 빠지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시장이 막 우는 소리를 하면은 7월 달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지도 몰라 이런 썰도 돌았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그거는 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 이제 우리 시장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네. 연초에 우리가 몇 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까? 7번 금리 인하 예상했습니다. 7번까지 갔었죠, 그래서 최대. 네. 이렇지만 시장은 늘 아전인수격으로 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무리고 오히려 저는 지난주에 봤었던 거는 빌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연은 총재가, 총재였고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네. 빌 더들리가 자기 생각 바뀌었다. 아, 예. 사실 엄청난 매파였거든요. 그랬죠. 금리 인하해야 된다. 전 그게 더 이제 약간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나 흐름을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샴룰도 네, 네. 했고 이거 하면서 지금 본인의 이제 거의 겉핑글링 같은 거죠. 예. 자기 감으로 보면 이거 확실히 침체간다. 침체 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이라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 얘기를 그 코멘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빌 더들리의 얘기나 또 그 소위 엘리엇인가요? 엘 에리언. 엘 에리언. 예, 네. 그분도 마찬가지고 네. 대표적인 매파들이 시장의 매파들이 전문가들이 최근 들어서 싹 다 지금 빨리 조기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바뀌는 거를 봐서는 확실히 미국이나 전 세계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실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중국이 지금 사실은 지금 가라앉고 있잖아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이 돈 좀 써주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하반기도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유동성 전반적으로 연준이 하루빨리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와 귀결되면서 무엇이 먼저 오냐의 실차 싸움은 분명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PC는 그럭저럭 시장이 이렇게 안도할 정도의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거였는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 게 시장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입니까? 한때는 그랬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렇게 빨리 좀 서두르게 하려면은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연준이 좀 빨리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약간 오히려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좀 추워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침체야? 그래서 저는 4.1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4.1이 지난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4.0, 4.1 그렇게 그 사이로 그 사이에서 살짝, 왔다 갔다. 예, 그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약간 올라가는 모습. 약간 그러니까 고용 올라.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예.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은 또 아니다. 그건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그럼 있습니다. 우리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7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한다면 시장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경기가 안 가능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연준은 보면 예. 근거, 데이터 드리븐 엄청 얘기 많이 해놨는데 갑자기 금리를 인한다. 그러면 이게 뭔 일이 있어라고 사실은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긴 앞서 나온 그 2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사실 2.8%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뭔가가 악재가 있는 있구나.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8월, 9월인데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드라는 쓴 게 딴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낮추기 전에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연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9월 달에 금리를 확실하게 인하할 거야라는 신호를 주는 정도. 신호를 강하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7월 달에 금리를 갖다가 덜컥 내린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싶을 텐데, 그죠? 대선 전에 이거 완전 내리지 말라고. 대놓고 나한테 덤비는 개기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확실히 반대한다고 얘기했고요. 네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트럼프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네, 오히려 네. 그렇게 깜짝 오히려? 쇼로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도 좀 볼 필요는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럴 수도. 예. 네.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 될 것 같습니다. 뭐 FOMC 회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 일본에서는 BOJ 금융정책 회의도 있게 되고요. 또 주요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행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금 순환이 좀 이동되는 분위기고 또 변동성, 빅스 지수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해기 때문에 이제 대선 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달 FOMC 회의 결과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이벤트가 되겠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상승합니다. 2,747포인트, 코스닥도 0.35% 올라갑니다. 800포인트 좀 회복이 됐네요. 오늘 코스닥 800선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9% 올라갑니다. 81,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4% 상승합니다. 194,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3% 상승합니다. 32만 6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올라갑니다. 92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상승합니다. 63,900원. 그리고 현대차가 0.8% 올라갑니다. 24만 5,500원. 기아도 강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2% 상승합니다. 20만 4천 원. KB금융 약보합으로 87,800원, 포스코홀딩스는 0.28% 소폭 상승합니다. 3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권으로 17만 3,7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 상승합니다. 28만 6,500원. 에코프로가 지금 0.3% 떨어지네요. 9만 4,100원이고 HLB도 1% 하락입니다. 7만 8,400원. 삼천당제약이 2.8% 상승합니다. 1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7% 올라갑니다. 9만 9,100원. 엔캠 3.2% 강세네요. 17만 5,900원.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리노공업은 약보합으로 20만 500원, 미가캠바이오가 2.4% 강세입니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다시 한번 지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는 오늘도 올라가네요. 지금 오성첨단 소재가 5%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 2,3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정치 테마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BNC가 3% 강세 6,670원, 우리바이오도 2.9% 강세입니다. 4,375원. 그리고 화이약품이 1.28% 올라갑니다. 1,982원. 에머리츠가 6.8% 상승하면서 2,3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말고는 지금 셰일가스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네요. 앞서 저희 산업뉴스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일시적인 좀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9% 이상 올라갑니다. 42,800원.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8% 강세입니다. 52,800원. S&T에너지도 4.6% 상승합니다. 12,910원. 오린PTS도 2.4% 상승 중입니다. 7,060원이고요. 한국전력도 0.5% 올라갑니다. 오늘 대왕고래 관련주, 셰일가스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GS글로벌,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밖에 한국가스공사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팅 관련주, 밸브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특히 이제 BMT가 좀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대왕고래와 엮여 있는 좀 테마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BMT가 10% 이상 급등합니다. 13,200원. 그리고
반면에 성광밴드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보합이거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성광밴드 다시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DK락이 4.8% 올라갑니다. 9,530원, 화성밸브가 11% 급등하네요. 11,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한선 엔지니어링, 화성밸브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BMT가 10% 이상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물류 관련주로 흐름 좋네요. 물류 관련주 내에서는 태웅로직스가 3.4% 강세입니다. 3,495원. 그리고 인터지수도 3% 이상 올라가고요. KCTC가 11% 넘게 급등합니다. 5,960원. 인터지스, 태웅로직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CJ대한통운, 한진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물류 관련주 흐름도 좋고요. 오늘 뭐 보게 되면은 슈퍼박테리아 쪽에서는 이 진단시약 업체 쪽 시젠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5.9% 강세 22,900원 선. 그 밖에 리가캠바이오 보셨죠? 3% 이상 올라갑니다. 일부 종목의 상승이 좀 이들 섹터 상승 이끌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젠텍도 1% 이상 올라가고 랩지노믹스도 2.3%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산일전기 지금 17% 급등합니다. 오늘 산일전기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소 이제 코스피에 입성한 종목인데 지금 17% 급등하네요. 41,000원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내에서는 신한지주 강세가 좀 눈에 띄네요. 4.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네, 금융주 오늘 흐름 좋은데 그 가운데서도 신한지주가 4% 이상 올라가고 그 밖에 KB금융, 키움증권, 삼성생명도 흐름 좋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254억 원 순매수, 외국인도 163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378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70억 원, 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4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지금 달러 환율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달러 환율은 보합권이네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3시 30분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1,380원 90전의 흐름이 좀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7분 향해 가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800선 좀 회복이 됐습니다. 글쎄요, 근데 주도주가 딱히 부각된다라기보다는 좀 그동안 떨어졌던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정도, 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예. 예, 여전히 뭐 테마주, 네. 주식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테마주는 이틀 연속 올라서면 짤없이 나와야겠네요. 보니까 전부 뭐 그런 상황이고. 야, 일본은 참 송 대표님. 네. 달러엔 환율이 조금 한 뭐 전일 대비 한 0.6, 0.7엔 정도 오르니까 니케이가 그냥 또 상승 출발하니 여기도 고민스럽겠습니다. 증시 자체는 엔화 강세에 이렇게 반색하고 엔화 약세로 가면 좋아하고 엔화 강세 가면 좀 우울해하고 이러니까 이거 참 그렇긴 하겠는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이제 2,750입니다만 이번 이 뭐 추세 반전일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일지는 우리가 뭐 항상 다 그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해야겠습니다만 2,800대까지 어떻게 다시 회복 가능성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앉지는 않을 거고. 주저앉지는 않을 거고.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뭐 그러니까 사실은 실망스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 예. 괜찮은 종목들이 분명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의 경험상으로 놓고 봐도 여기서 완전히 우하향으로 가는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좀 교차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변동성이 확실히 커진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대표적으로 이게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의 이익 추정치가 이게 원래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크게 괴리가 있을 때 문제가 대체로 좀 발생하더라. 네.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갖고 간 게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맨날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 기업은 올해 얼마 이익이 늘 거예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다 모아서
모아갖고 그러니까 상향으로 다 모아서 올해 몇 퍼센트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익이 그게 이제 상향식 방식이고 이게 짙은 이게 이제 하늘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은 올해 GDP 성장이 얼마 되고 인플레이션 얼마 되고 실업률 얼마 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익이 얼마큼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이제 하향식 방식 탑다운인데 예. 보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내년에 대해서 지금 상향식은 14%, 올해가 11%인데 14%더 많이 오를 거다. 이익 증가가 라고 생각하는데 탑다운으로 보면 6%밖에 안 된다.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아시아 태평양은 거의 근접해 붙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예상만큼 세게 안 나온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보셔야 예, 될 것 예. 같고요. 예. 다음 차트는 그래서 보통은 미국의 그 소비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소비 전체 GDP에서 70%나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추이인데 이게 짙은 파란색 선이고 주황색 선이 S&P 500의 향후 12개월 EPS 추이인데 과거 장기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방향인데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괴리가 나타나고 이게 있다. 바텀업으로 보는 거는 우상향이고 소비자들의 대답은 우하향이고 아하. 이게 그러면 뭔가 이게 많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과거에 한 3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3번이 뭐냐면 1989년도, 2000년도, 2018년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서로 벌어졌던 것이 누가 맞게 되느냐? 선행 EPS가 딸려서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연준이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조금만 더 늦게 뒤늦게 사실은 금리 인하해 갖고 소비자 신뢰가 더 꺾이게 되면 과거에 3번에 있었던 저런 변곡점에서 EPS가 달려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빌 더들리니 이엘 예언이니 이런 분들이 빨리 금리 인하해야 된다. 7월이라도 얘기하는 이유가 저런 현상을 막자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3개월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실업률, 미국의 소비 이것이 정말로 미국의 EPS 성장이 상향식 14% 성장이 나올지 아니면 꺾일지 여부가 저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중국 3중전에 끝났는데 이게 정말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안 하고 지낸 지도 참 드물었는데. 예, 그래도 또 그렇죠. 올해 상반기에 완전 용두삼이 됐죠. 예. 네네. 홍콩 지수 한때 20% 올랐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 토해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삼중전에서 이 시진핑의 그 소위 고집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는 여전히 그냥 수출 강국, 제조업 네. 강국 할 거야. 사실은 소비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부동산 이슈가 있어서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애플이 안 팔리는 이유도 예. 거기에 있잖아요. 싼품만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서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깜짝 쇼로 사실은 금리 인하를 중국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정책금리 7일물, 1년물 다 금리 인하하다 보니까 대출 우대금리도 다 따라 내려오고 문제는 이것이 과연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겠느냐, 소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지난 3년간만 놓고 보면은 전혀 못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간 대출 금리는 인하됐었는데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인하됐었는데 소위 그 가계 중장기 대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금리가 떨어지는 이게 역계열이거든요. 네. 그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싼 금리 하에서도 돈 빌려서 뭔가 장사를 하든 뭐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뭔가 투자를 전혀 안 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 자산의 70%가 넘는 내 집값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네. 중국의 소비자들이 자신감을 엄청 잃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하반기에도 이 중국발 사실은 뭔가 기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의 중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7월 들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중국 소비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들은 하반기에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그 중국 그 의존도 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탠다드 차터드, SC. 예, 은행.
그다음에 광업주 BHP나 리오틴토 이런 기업 16번 차트 열려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와치 여기 오메가 뭐 이런 브랜드가 이 안에 네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저 밑에 에르메스 같은 패션 예. 우리 이거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종목 다 들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다음에 벤츠, BMW, 그다음에 인피니언이라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독일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다 이게 중국향 매출이 엄청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의 어닝이 지금 막 꺾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소비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하고 있죠. 수출 시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 중국의 수출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 하락, 이익 하락이 커지는 것들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우리 국내 기업들도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보니까 뭐 장은 이게 뭐 섹터별로 희비가 깔라림까지는 참 일일이 다 쫓아가기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보니까 한 2,800억까지는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싶은 그런 분위기인데 큰 걱정 없이 넘어가고 그거마저 한번 혹시 대표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예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할 만한 이 레토릭인데도 뭐 이렇게 좀 올라가는 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까지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인의 그냥 표잡기로 보이십니까?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유동성이 좌우할 거고요. 유동성이 왜냐하면 좌우한다. 소위 펀더멘탈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걔가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좌우하는데 최근에 유동성이 좀 말리고 있다 보니까 저 정도 레토릭에도 저 정도면 뭐 7만 불, 8만 불 가야 될 것 같은데 훅훅 그냥 당장 뭐 10만 불 가자고 할 만한 그건데도 그게 결국은 시장의 순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비트코인의 주가 그런 흐름은 파월이 결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의 경험상 트럼프 일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자기는 그 오일 그다음에 신재생 우린 싫어. 그런데 트럼프 때 기억하시겠지만 신재생이 제일 날라갔고요. 소위 전통 오일 주가는 박살났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해 보시면 그 바이든 때는 거꾸로 했어요. 또 바이든은 신재생 얘기했는데 신재생 주가 박살나고 전통 오일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본다면 뭐 트럼프가 정말로 저 진심 여부를 떠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건 꼭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 또 한 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합니다. 2,759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은 800선 돌파해냈습니다. 현재 0.67% 상승하면서 802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외국인이 사들입니다. 516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 반면에 기관이 530억 원, 개인이 48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도 12억 원의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스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도 상승세 전개됩니다. 반면에 가구와 화장품, 건축 제품 업종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대마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공식 지지하자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되는 대마 관련주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아이큐어가 1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290원. 오성 첨단 소재도 6.2% 올라갑니다. 2,3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머리츠가 3.64% 상승하며 2,290원, 우리바이오도 3% 가까이 올라가고요. 한국 BNC 0.93%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팅과 밸브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에니가 투자를 검토 중이란 소식에 피팅 밸브 테마가 관련주로 부각되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화성밸브가 20% 넘는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는 12,370원. 한선 엔지니어링도 1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700원에 거래 중이고 DK락이 6.49% 오름세로 9,680원. BMT가 5.53% 강세 보여줍니다.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KSP 역시도 2.65% 상승하면서 거래가 4,65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물류 관련주입니다. 종합물류 관련주는 TMF 정산 지연 사태의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에 강세 기록 중입니다. KCTC와 동방이 쿠팡항공과 각각 물류 창고 업무와 운송 업무를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지연 사태로 흔들리면서 쿠팡을 비롯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선호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관련 종목들의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종합물류 관련주 중에서는 KCTC가 11.26% 상승하면서 5,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방도 6.4% 상승하며 13,960원 전개됩니다. 태흥로직스가 2.53%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3,450원. 인터지스가 3.1% 올라가고 있고 한진도 1.1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슈퍼박테리아 테마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슈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최근 4주 동안에 3.5배 증가했다는 소식에 시젠 같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이 오늘장에서 4.38% 강세로 22,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가 3.8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84,000원, 파루도 3.33% 올라갑니다. 종근당 바이오 2.37% 플러스권입니다. 거래가는 25,900원이고요. 슈지인 바이츠 역시도 2.64% 오름세 기록하면서 2,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노훈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최근 조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호실적 영향만은 아닌 것 같은데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사실 조선주가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건 올해 초였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동남아라든지 해외에 신규 수주가 이어졌으며 올해 초에는 이제 후티와 예멘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이제 해상 운임 가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제 신조선가까지도 이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 역시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이번 상승은 단순히 이제 한 분기의 상승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방산주와 굉장히 좀 약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쌓임에 따라서 실적의 개선 정도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이 한 분기 정도의 이런
반짝 실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의 흐름을 앞으로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업체들의 또 호실적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또 연계돼서 조선 기자재 업종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의 이제 대형 조선소가 많은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대형 조선사를 사기에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투자에 참여하고 싶다라면은 조선 기자재 업종도 한번 눈여겨봐야 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두 종목 정도 들고 왔는데요. 조선 기자재 업종에는 뭐 태광이라든지 일승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번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STX 엔진과 현대힘스입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과 조선업을 이제 같이 겸하는 회사로 이제 1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2분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향 이제 K9 엔진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에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 점진적으로 이제 긍정적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선박 블록 업체로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요 고객사로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와 같은 이제 국내 대형 조선사를 이제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 대비 30%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 대비 80%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조선 기자재 업종도 실적이 긍정적일 전망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대기 중입니다. 이번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번 주의 핵심은 무엇보다 당연히 이제 FOMC 회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 역시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시장이 반등하려고 오르기 위해서는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과 인텔의 실적이 8월 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이 아니라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가장 핵심은 이제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야 이제 8월 달에 시장을 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편의점이 이중업계 제휴 맛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카드용 금, 비트코인 등 재테크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의 이색 협업과 함께 이를 활용한 재테크 방법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편의점에서 이제 금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도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금 제품이 판매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CU가 한국조폐공사와 제휴를 맺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편의점 CU는 한국조폐공사와 신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협약에 따라 CU는 골드 상품 유통 확대, 조폐공사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도입,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상품 출시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CU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신규 골드 제품을 연내 선보일 예정이고 조폐공사의 모바일 신분증 인증 기술을 적용한 키오스크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화폐 서비스인 탁의 전국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U에서 지난 4월 출시한 조폐공사의 카드형 골드 제품이 3개월 만에 1억 원가량 판매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이에 이렇게 호응을 얻은 것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건 또 아주 이색적인 제휴네요. 최근에 또 피트니스 센터 브랜드하고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을 65%나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CU가 국내 최대 피트니스 센터 브랜드인 스포애니와 손잡고 10일부터 편의점 업계 최초로 피트니스 이용권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CU가 판매하는 스포애니 피트니스 이용권은 스포애니 지점별 타입인 피트니스와 프로 그리고 기간권으로 1일권, 7일권, 30일권을 조합해 총 6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최대 65% 이상 할인한 초특가로 선보이는데요. 구매는 전국 18,000개 CU 점포 포스에 등록된 프리페이드 바코드를 통해 결제 가능하며 결제 후 문자로 전송되는 핀 넘버를 스포애니 방문 시 제시하면 됩니다. 네, 또 CU가 시중 은행과도 손을 잡았는데요. 편의점 안에 은행 점포를 들여놓았습니다.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 반응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TF 리테일은 지난 2021년 하나은행과 디지털 신석 공동 추진의 뜻을 모으고 이듬해 업계 최초로 편의점과 은행을 결합한 점포를 선보였는데요. 현재는 4개의 금융 스파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호, 예. 야, 지금 대부분 이게 편의점들 중에서도 CU 관련 제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래요. 또 지금 이게 알뜰 소비족을 겨냥한 서비스도 인기라는데 CU하고 또 토스가 함께 시작한 사후 적립 서비스, 이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지난달 토스와 손잡고 시작한 CU 멤버십 사후 적립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11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CU 멤버십 사후 적립 서비스는 토스 앱에서 CU 멤버십을 연동하면 결제 이후에도 별도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국내 최초로 멤버십 연동 사후 적립 시스템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토스 앱으로 들어가 보시면 내 멤버십 모아보기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CU 사후 적립 써보기를 누르고 나면 토스와 CU 멤버십을 연결하는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동의하고 연결하기를 누르면 서비스 설정이 완료되어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 적립 서비스 메뉴에서 CU 멤버십을 연동한 뒤 2일부터 사후 적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직전 14일 동안 CU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자동 분석되어 적립 가능한 포인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2일부터 바로 사후 적립이 가능하며 신청 시 1시간 이내에 CU 멤버십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CU만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편의점 제휴 서비스가 GS25, 세븐일레븐 다 다양하다고 하니까 소비자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서울에서 강남 3구 이외에 또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있죠. 바로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죠. 최근 서울 성수동 한 아파트 경매에 30여 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는가 하면 수억 원의 웃돈을 얹어서 낙찰받는 사례도 등장해서 경매 시장도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네, 지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매 시장에서 오늘은 성동구, 성수동의 부동산 분위기와 또 매물 상황까지 지역 분석의 대가 이주학무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분 대신에요. 지역 분석의 대가. 네네. 하도 여기 부동산 코너에서는 줄임말이 많으니까 네네. 마포, 용산, 성동구가 마용성이고 네. 노원, 도봉, 강북구가 노도강. 네. 이게 이제 서울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인데 아니 교수님 이 얘기가 맞습니까? 서울에서 부동산이 오르려면은 강남 3구 먼저 오르고 네. 그다음 마용성 오르고 마지막으로 노도강이 오른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올림픽 한참 하는데요. 예. 올림픽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생각나죠. 예. 서울 부동산을 상품화시킨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가 금메달, 그다음에 요 마용성이 은메달.
그리고 노도강이 동메달이 됩니다. 허허. 뭐 1등이 이제 금메달 따고 2등이 은메달 따는데 요즘 조금 이상한 이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2021년도까지 이 부동산 묻지마 투자 시대에는 다 올랐었어요. 근데 22년도 미국발 고금리 행진이 딱 되면서 강남 같은데 5% 마이너스 5% 정도 내려갔고요. 마용성은 거의 6%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노도강은 10% 넘게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데 강남이 이제 한 2.8%, 마용성이 한 0.8% 이렇게 올랐거든요. 노도강은 작년까지도 마이너스였고요. 근데 올해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 강남 같은 데가 1.42%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올랐는데 마용성은 1.7%.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메달이 금메달을 앞서는 수치가 나오는 그러네요. 거죠. 예. 네. 이게 좀 아주 독특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제 올해 아파트 그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게 아니라 강남구가 아니라 싶으니까 성동구. 예. 특히 경매 시장에서도 이 마용성의 인기가 강남 평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성수동 때문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 강남이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가를 보면은 100% 조금 넘겨서 102%, 103% 이랬는데 요번에 성동구에서는 122%, 감정가의 약 20%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 지역 이 은메달이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은가 이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어떤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남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도시로 도로망이 좋습니다. 근데 강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교통의 선호도가 지하철로 많이 옮겨졌는데 이 지금 얘기한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이런 노선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선호도가 좀 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순 계량을 시켜보면 강남 같은 데는 이미 최고치로 오른 가격이 나와져 있고 이제 앞으로 모든 주택 공급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인데 강남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할 것들은 이 재개발, 재건축 돼서 완성된 가격의 거의 80, 90% 넘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메달이 되는 지금 얘기한 이런 마포, 성동구, 용산 이런 지역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이 지역의 어떤 부동산 상품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가치를 이루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80% 이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니까 정비 사업이 곧 도래한다는 개념에서 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동구는 더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요. 이 마용성 중에서 성동구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입지가 좋습니다. 여기서 풍수지를 조금 얘기해 보면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4시에서 6시가 가장 가격이 올라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을 때 과일이 열릴 때도 4시에서 6시 이렇게 가장 좋은 햇살이 나올 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수도권을 지켜보면은 이 4시부터 6시 방향으로 도시가 계속 커갔거든요. 근데 이제 4시부터 6시. 예, 그렇죠. 종로를 생각해 볼 때 송파 이런 데가 다 4시.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분당. 예,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쭉 보면 4시에서 6시 방향으로 도시가 커갔거든요. 근데 이제 신도시 팽창론이 아니라 정비 사업을 한다면 정비 사업도 이런 기조로 가장 한강 조망권이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주거환경 인프라가 좋게 구성된 이런 성동구가 가장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예. 4시에서 6시 처음 듣는 신박한 또 이론이네요. 이제 예. 굉장히 오랜 경험을 토대로 발견하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론이신 거죠. 부동산 공부할 때 개인적으로 풍수지리도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오늘 이제 주로 다루는 이제 성동구고 그 중에서도 성수동인데. 네. 아니 교수님 제가 이쪽 하도 가본 지가 오래돼가 어느 쪽 말씀하시는 옛날 경마장 있고 한 그쪽 말씀하시는 뚝섬 쪽? 그쪽인가요? 그쪽은 이제 서울숲 개발되면서 많이 이제 좋아졌고요. 네. 요즘 이쪽 성수동 쪽이 굉장히 이제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조금 새롭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어진 것들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 영화배우 김수현 씨가 이 갤러리아 포레라고 하는 아파트를 세 채 샀는데 산 금액 대비해서 지금은 합산 금액이 2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역들에는 랜드마크라는 게 있는데 성수동에는 메인이 되는 랜드마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삼포 레미콘 부지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현대제철이 임차로 쓰고 있다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2만 3천 제곱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380억이 좀 넘게, 3,800억이 좀 넘게 매입이 됐는데요. 이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서울시 도시이동계획도 그렇고 이 지역의 용도 지역이 종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상업지역까지 간다면 용적률이 거의 한 600% 넘게 나올 텐데요. 그럼 그 지역에 올라가겠네요. 예, 엄청난 랜드마크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되기 시작한다면 강남 못지않은 어떤 입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성수동, 마용성 중에 성수동이고 성수동 중에 다시 저 성동구 중에 성수동, 이 성수동이 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여기 같은 데 아주 독특한 상품이 있어요. 이게 대림 창고라고 커피숍이 있는데 대림 창고요. 예. 근데 이제 창고 이러면 물건 쌓는 공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카페라고요? 예, 커피숍이라고요? 커피숍입니다. 그 오래된 허름한 공장을 내부 인테리어를 굉장히 해서 이 대림 창고는 아주 지역 명물이 돼 있고요. 어떤 때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본다면 문화의 거리, 이런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예, 그런 별명까지 얘기 나올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로. 아니 여기가 왜 뉴욕의 그 브루클린이 어떤 데길래 한국의 예, 브루클린입니까? 문화도 있는 거죠. 문화도 있고. 예. 보통 예전에 보면 그 가로수길이 뜨고 그다음에 그렇죠. 성수동 뜬 게 그 예. 거기에 있던 화방이라든지 갤러리들 그래서 신진 작가들이 다 옮겨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성수동 쪽으로. 예, 왜냐면 이제 가로수길에 막 대기업 자금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성수동 싼 데로 가면서 이제 구두 공장 나가고 그렇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구두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예, 소재 이런 쪽. 것들이 또 예. 상품화 되면서 문화 상품 이런 게 예. 이루어지는 동네죠. 그리고 요즘에 인기 팝업 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성수동에 있어요. 예. 주말에 가보세요 한번. 야, 참 옛날에 그 화양리 시절 무슨 그렇죠. 시절이요? 예. 화양동 그 성수동이 옛날에는 성수동 공업지역이어서 공업지역이었고. 예. 그래서 뭐 예. 한동안 자동차 공업소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상점 몇 개가 됐나 보구나. 한번 가봐야겠다 일부러. 네, 네네. 가보세요. 네, 예. 네. 제 차 한 잔 사겠습니다. 두 분이서 만나요. 예. 이 경매 시장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최근 성수동 한 아파트 경매에 지금 30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리기도 했고 오히려 뭐 웃돈을 얹어서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성수전략 정비 구역 이 효과가 크기 때문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수동 일가에 있는 쌍용 아파트인데요. 감정가가 11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14억 넘게 낙찰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거는 이 감정가가 몇 개월 전에 됐지만 그 사이에 그만큼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한강변의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하고 이게 고층 아파트를 이루게 될 때 굉장히 선호도를 이룰 것 같고요. 서울숲이 근처에 있습니다. 삶의 쾌적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못 산다면 그 근처로 이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마포를 많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잠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광진구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 압구정을 선호하는 분들이 조금 어렵다 이러면 이 성수동을 많이 선호하는데 성수동에는 구옥이 많고 주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른바 새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런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다량의 어떤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런 걸 기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강병북로에 대한 지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강병북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반사적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성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역시 은메달 중에 에이스는 성수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도 지금 막 검색해서 이미지도 살펴보고 하는데 아우 진짜 이거 미어 터지는구나. 아니 이게 성수역 3번 출구 이게 왜 너무 붐벼서 문제인가요? 네네. 요거 이제 부정적 기사를 보이는데 네. 저는 이거 부동산의 긍정적 시그널을 보입니다. 긍정적 시그널이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수동이 옛날에는 서울 시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마지막 남은 데가 금천구 구로 그다음에 성수동이었는데 그랬죠. 이 지금은 이런 성수동 쪽에 있는 그런 공장들은 거의 다 떠나요. 예. 그럼 여기 들어오는 게 뭐냐면 IT밸리가 들어옵니다. IT밸리. 예,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얘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한 동 건물이 지어지면 보통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형 공장들이 몇백 개 되고 예.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업의 근무자가 10명씩만 쳐도 몇만 명의 근무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근무자가 딱 퇴근하고 나가려고 보면 전철을 이용하는데 아. 전철 출구 입구가 4개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우리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을에 버스 한 대 오면 서로 달리고 난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어떤 도로 교통 기능의 문제상이고 거기에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자체는 출퇴근이 되게 불안정해요. 이 얘기 뭐냐면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늦게 퇴근하고 좀 또 주말에 플렉스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멀리 있는 데를 선호하지 않고 근처를 선호하다 보니까 아하. 근처 부동산의 수요층을 굉장히 두텁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얘기죠. 예. 근데 주식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보통 이제 호재가 알려지게 되면 그 이전에 주가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네. 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면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은메달 중에서도 에이스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 지금 들어가면 또 고점에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풀이잖아요. 아직도 접근 가능한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메달인데 얘가 이제 게을러져서 동메달 딴다면 거기는 가치가 없겠죠. 근데 은메달이지만 이게 금메달로 갈 수 있다. 이러면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의사결정해야겠죠. 예. 성수동에 물건들이 잘 안 나옵니다. 경매시장에 물건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부동산이 좋아진다 이런 좋아진다. 얘기예요. 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지역만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방 경직성을 방어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물건이 하나 있어 좀 찾아봤는데 뭐 성수 1동, 2동 다가구 다세대 주택 물건이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 지금 나오게 되는 게 감정가 10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요 감정 타이밍이 2023으로 돼 있어요. 작년으로? 예, 작년에 네, 감정한 네, 거죠. 네. 근데 그 1년 사이에 금액은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요 물건도 제가 볼 때는 120% 이상으로 낙찰되지 아하.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 금액 감정가 대비 싸게 산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 나오는 지역에 물건이 나왔다 이런 데 의미를 두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기 지금 아주 아닌 게 아니라 하풀이 돼가지고 예. 뭐 아파트는 경매 시장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눈을 돌릴 만한 게 또 그거잖아요. 네. 꼬마 빌딩. 그렇죠. 예. 요거는 어떻게 좀 기회가 있습니까? 예,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사실 물건은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거든요. 예.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꼬마 빌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뭐 꼬마가 사는 빌딩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빌딩은 큰데 조그만 4, 5층짜리 뭐 3층짜리 건물을 얘기합니다. 3층 정도? 주로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 등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명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는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은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좀 어렵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예. 네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도 하고 또 어떤 유흥이나 레저 이런 것도 직접 모여서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놀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런 시절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오락을 한다든가 예. 영화관 가서 영화 보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이런 데서 직접 집에서 보는 그런 경우니까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예. 오프라인에는 안 모여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오히려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즉 아하. 사람들이 거주가 많이 되거나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딱 유지되는 이런 지역들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서 상권을 지키고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 하락선이 저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성수동이 더 뜨는 것 같아요. 꼬마 빌딩을 사게 되면 이런 꼬마 빌딩이 있는 지역들이 대단지 아파트 단지나 이런 지역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근처에 나가서 저녁도 먹고 뭐 배달을 시켜 먹고 할 때 근처 상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성수동에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전략정비구역은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철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철거됐을 때 정비사업 끝나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뭐 성수동에서 수원으로 이사가 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근처에서 애들 학교 때문에 거주하다가 아파트 등이 다시 지어진다면 와야 되기 때문에 근처 임차인 수요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임차 주택,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걸 본다면 이런 성수동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 시그널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거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좀 접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론을 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연금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네네. 투자가 가능하죠. 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뭐 평당 단가가 2억 이상 올랐으니까요. 예.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현금이? 10억에서 20억 정도. 아하. 물론 이제 나름이지만 그 정도가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아파트나 그런 쪽 말고 소위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 무슨 상가, 오피스텔, 네. 또 지식산업센터 이쪽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예, 성수동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은데 네. 이제 지금은 조금 투자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다 들어왔고 네. 요즘은 지산 한 동 건물 지면 몇백 개씩 들어오는데 몇백 개의 그런데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산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러나 이런 성수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철 탄료로 사람이 그렇게 밀린다는 얘기는 퇴근자가 많고 그 지역에 젊은 층들이 많다는 것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 괜찮고요. 또 그 지역에서 출퇴근 가는 거리에 있는 1인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예. 것들도 아주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외국인이 보니까 현선물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전기전자 좀 많이 떨어져서라는 판단이 들어서일까요? 또 외국인들 좀 사주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쪽, 금융 쪽은 여전히 또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예. 그야말로 어느 쪽이 오르고 어느 쪽이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00원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 매매 패턴에 따라 그렇다면 좀 2,800원 가려면은 달려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가 나쁘지 않겠죠. 오늘 자동차 괜찮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지금 외국인들은 또 지수 플레이도 한다고 봐야 되니까 현선물 매수로 대응하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